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후보님. 아이고. 대표님 인기가 지금 카메라 들어가고 있어요. 아유, 얼마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로도 먹고 살아야지.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추후에도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놓자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의원, 어떤 정치권의 악연으로 꼽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그 국회 앞에 있는 어떤 복집에서 옆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험담하는 모습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어제 저렇게 반갑게 서로를 맞이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찾아갔고 이준석 후보는 또 그걸 응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결국 지금까지 어떤 단일화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는 악연이 있죠. 특히 안철수 의원은 2023년 10월에는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데도 두 사람이 만났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그 만남의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기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여야 하고, 세 번째로는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일화의 명분은 최고조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의 대단히 위험한 세상,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을 따지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는데, 아마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그 거래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데, 철저하게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로 친다면은 거의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단일화를 지금까지 4번이나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찝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과 달리 안철수 의원은 내가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로서는 그나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본인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단일화 조건엔 대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반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전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계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에도 찬성을 하셨던 분인데, 이것은 시대 정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명 빅텐트가 단일화의 어떤 대의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은 그나마 소폭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하려고 하면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의외의 결과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어떤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게 그나마 드라마틱한 건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성사까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주신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날 것이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나와야 그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1 더하기 1을 해서는
2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1 더하기 1 지금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게 제가 앞서 예. 말씀드린 단일화의 조건과 결부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가 되면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가까이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예.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초래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떠한 정치적인 거래나 계산 없이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폄하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만 봐도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번 대선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단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후보 매수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무언가를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 근데 그 무엇인가가 어떤 자리잖아요. 당권. 당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대표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두고 단일화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매간매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망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극체제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난을 해왔잖아요. 근데 당권이 무슨 물건입니까? 누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권이라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로 후보 단일화 해주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서로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과 모험적인 대의 명분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대의 명분에 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말하는 당권을 줄 테니 그 부분이 결국 뭐 자리를 줄 테니라고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때문에 점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라는 게 이제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정당을 건강하게 견인하는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0일에 한덕수 후보로의 그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당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위대한 선택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어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당원들이 건강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이런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것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누가 이준석 후보에게 뭐 당권을 보장해 준다든가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정치를 길게 할 것이라면은 오로지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이동훈 수석 대변인,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쓴 글에 본인의 이제 이름이 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쓰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뭐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도 전화를 해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전화를 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가의 하나의 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도 친윤계 의원들이 개혁신당 쪽에 전화를 많이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각 후보들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자연인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냐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거예요. 지금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잡히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쯤 되면은요,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을 넘어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처신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인이 영화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선택한 영화도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구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엄연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달라 이런 글까지 올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신중한 처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김문수 후보도 이 윤 전 대통령의 처신, 나아가서 그 부정선거 세력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 눈높이 그리고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다 이쯤 되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송 대변인께서 해주신 말씀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앞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러한 행동들이 도움이 되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됐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시면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더 앞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있냐? 나를 막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고 이래 보니까 본인이 완전히 재판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검찰 조사도 있는데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았을 때도 피하 구분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잘못됐고 더 잘못된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의 당사자인 지금의 조기 대선에 있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렵게 탈당까지 시켜놓고 지금 와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니까 민주당에 실어서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있지만 김문수가 좋아서 김문수를 찍겠다라고 하는 중도층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당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만하지만 좀 관건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사과가 결국 국민의힘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의 시점이 아주 적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양당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주목해서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고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1심, 2심 공의 유죄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민권을 제한받은 대통령 배우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양당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과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혜경 여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관주공사, 공천계획,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양평 고속도로 해가지고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때도 너무 늦었다. 살아있는 권력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하셔라. 대선 전에.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사흘째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경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끼 없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대선 후보의 안전 문제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격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이걸 어떤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면 될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 그러니까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경찰에 넘겼고 경찰에서 8건을 접수해가지고 그중에서 1건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 7건은 내사 혹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 당사에서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가방을 보니까 10cm의 흉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면 또 고쳐도 됩니다. 고장나도. 예. 그런데 후보의 목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함을 느껴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건지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본인 자식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그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막아야 되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탄 유리가 유세장에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과거에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저것이 시각적으로도 국민들께 굉장히 거리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당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또 후보가 그런 것을 수용할 때는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 러시아제 소총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그 첩보인지 정보인지 알기 어려운 것들을 경찰에 모두 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작은 그 첩보의 가능성을 크게 키워서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그 지난 일요일 토론회에서까지는 뭐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유세 현장에선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제 호텔 경제론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가 쓴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말꼬티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호텔 경제력이라고 마치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그 호텔 경제론 예를 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 바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 경제론 이해하셨어요? 그 호텔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뭐 며칠 동안 공론장에서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예. 다시 반박하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나쁜 것은 이재명 후보의 태도입니다. 이 호텔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 내가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국민들께 겸허히 사과하고 고치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참모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들의 민의는 그러면 수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은 민주당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경제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된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